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하길 바란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대선 구도는 예측하기 힘든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사퇴설을 부인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지난번에 27일 날이죠. 27일 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실상 참패의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토 정상회담을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그때도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어눌하게 말을 하거나 사람을 이제 잘못 얘기하거나 나라를 잘못 얘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인질에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줘 버리고 말았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날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화당에서도 15일부터 18일까지 거기 대선에 관련된 그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컨벤션 효과까지 같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가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버텨오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 전에 이게 코로나19까지 걸려버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과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선까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네네.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짧은 기간을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일단 이제 전례는 없다라고 봐야죠. 네. 왜 그러냐면 뭐 107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할 수 있는 대의원 숫자를 이미 다 확보했잖아요. 예. 99%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4,600명 대의원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후보 사퇴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52년도에 트루만 대통령도 사퇴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에 직접 이제 참전을 결정한 대통령,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귀중하게 다룰 우리 민족의 큰 이제 희망을 준 분이 바로 이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재선에 나왔다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지니까 바로 그냥 사퇴를 했거든요. 네. 1968년도에는 이제 린던 존슨 대통령도 그때 이제 3월달에 프라이머리에서 지니까 바로 이제 그만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프라이머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뒀지 대의원 숫자를 다 확보하고 난 뒤에서 이렇게 그만두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는 처음 있는 일이고 이제 사실상 다음 달에 시카고에서 있게 될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만 하면 되는데 네. 그 앞에서 그만뒀다는 것은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큰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이 발표 하루 전에 네. 가족과 최측근하고만 공유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네. 백악관과 캠프 측에는 뭐 사퇴 1분 전에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급비에 이뤄진 건데 네. 또 이번 주 후반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연설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짤막하게 이제 자신이 사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긴 예. 하셨지만 아마 이번 주 중에 그렇게 이제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자신이 4년 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아마 열거할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도 안 된다고 저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10개를 이렇게 폭풍처럼 올릴 정도로 네, X 계정을 통해서 올렸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이 이제 후보를 사퇴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같이 단결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마지막까지 뭐 이제 100일 정도 남은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20일까지 하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5, 6개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미국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네.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데 예. 최연소 타이틀로 혜성처럼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네. 그 뒤에 최고령 대통령이 된 후 이번에 재선 도전을 코앞에 두고 정말 네. 후보 사퇴를 하게 됐는데 네. 정말 정치 인생 참 파란만장했죠. 그렇죠. 지금 아직 뭐 퇴임도 안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역정을 돌아본다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예. 이분이 1942년생이니까 연세는 많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9살, 그러니까 최연소, 그러니까 상원의원이 됐는데 델라웨어주에서 됐거든요. 네. 델라웨어주에서 그러면 몇 년을 했느냐? 36년.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했으니까 상원의원이 임기가 6년이니까 6번. 예. 그러니까 경선에서 계속해서 상원의원을 6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7선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만둔 이유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부통령 후보자로 이 바이든 이제 대통령을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부통령으로 계셨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4년 동안 집권하고 난 뒤에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함으로써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상원의원을 그 36년 동안에 할 때 주로 이제 두 가지 그 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네. 법사위원회하고 외교위원회죠. 그래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 외교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건은 네. 이 바이든의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 누군가인데 예.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선언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네네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최초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분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메이카에서 오신 예. 그런 흑인 계열의 그런 이민자고 네, 또 자메이카 어머니는 인도계죠. 예. 그렇죠. 어머니는 또 이제 인도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그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시니까 어머니는 결국 캐나다로 가서 그분도 공부하신 분이니까 연구원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냐면 퀘벡주로 갔어요. 예. 그 퀘벡주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퀘벡주 뭐 캐나다에서 분리 독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프랑스어가 많이 예. 쓰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서도 엄청난 이제 차별을 겪고 이제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가서 그 하버드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하워드 대학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그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아주 명문 대학교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죠. 로스쿨을 다니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지검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6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부통령을 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저분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우게 되면 예. 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흑인 또 소수인들 그런 소수민족 그런 분들의 표를 이제 흡수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역시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독인 개경인데 이제 저분도 나이가 이제 59살, 60살 그러긴 한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도 대결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라는 대결 구도 그리고 젊은 사람과 좀 나이 든 사람의 그런 대결 구도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여성과 남성이라는 예. 대결 구도 이런 뚜렷한 대결 구도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를 위한 선거 자금이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만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그 돈을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이제 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지금 바이든하고 해리스를 위한 거지. 만일 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예. 그 사람 위해서 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돌려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또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네. 백인 남성 대 흑인 여성의 구조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제 해리스가 이제 지금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지금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누군가가 될 텐데 이제 지금 이제 딱 잘라가지고 만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흑인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표를 지금 해리스가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4년 동안 그 부통령으로서 일을 했지만 도대체 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했지?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낮은 거고요. 또 공화당으로 봐서는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 4년 동안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력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나오면은 결국은 바이든의 2.0이 될 텐데 이런 데 대한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저 해리스를 내보내는 것이 나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내보내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또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그런 고민이 당분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미국 민주당 내부 반응이 좀 모호하거든요. 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 후보 사퇴는 반겼는데 해리스에 대한 지지는 아직 표명하지 않은 네. 상태고요.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해리스로 하여금 그냥 무슨 뭐 대충 해가지고 그냥 대통령 후보로 내보내자 이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를 했고 또 클린턴 대통령 부부도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낸시 펠로시를 포함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미니 경선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포하는 거고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해리스보다는 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선거가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하원 435명 예. 몽땅 바꾸는 거고 그리고 이제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1이 바뀌는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네. 그 사람들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해리스로 가는 것이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인물이 나은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며칠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생각을 그 합니다. 다른 후보감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몇 명의 주지사가 있고요. 몇 명의 그 상원의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장 이제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사람이 뉴섬이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고요. 네. 샤피로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미시간 주지사 휘터머, 그리고 이제 교통부 장관하고 있는 부티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상원의원하는 클롭샤, 그다음에 뭐 뉴저지 상원의원하는 부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충 뭐 이 인원만 해도 6, 7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주지사도 있고 교통부 장관 하는 사람도 있고 상원의원도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다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 이 중에 이제 서너 명만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들이 몽땅 나는 우리 전부 다 안 나가고 그냥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할지 네. 이건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이것은 민주당 전국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정과 방법을 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해리스로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이게 크게 보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고 좀 복잡하지만 민주적인 방법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키를 쥐고 있느냐 하면은 대의원. 이미 각 주의 프라이머리를 통해 가지고 대의원으로 뽑힌 사람이 있어요. 예. 그들이 4,600명입니다. 아. 그 4,600명인데 이들 중에서 오바마가 99%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럼 오바마를 찍어야 되는데 오바마가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해리스로 가느냐? 바이든이 아, 사퇴를 죄송합니다. 예. 바이든으로 가야 되는데 예. 사퇴를 했으니까 해리스로 가는 게 아니고 이 4,600명이 자신의 의견을 다시 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주지사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티지지한테 갈 수도 있고 상원의원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미니 경선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미니 경선이라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저기 시카고에서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뽑고 수락연설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뽑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대선 최종적인 그 저기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통해서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후보를 8월 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예. 거기에서 대통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주도 있잖아요. 그 오하이오 줄 거예요 아마. 그 주에서는 그러면은 8월 8일까지이고 이게 지금 시카고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8월 19일이잖아요. 그 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8월 8일 이전에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결정을 해야 오하이오 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이 주마다 있는 또 거거든요. 법이 다르니까. 주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지금 이 저기 전체적으로 하는 그쪽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8월 8일 이전에 이게 온라인 결정될 투표니까. 가능성이 더 있지 더 않은가 이렇게 현실적이다. 보죠. 예. 공화당 측에서는 좀 선거 전략에 변화가 생길까요? 예, 공화당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일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에 대한 것은 이미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포화를 쏟아놓기 시작하잖아요. 래핀이라고 웃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벌써 이렇게 포화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네. 거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업적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밖에 네가 한 게 뭐 있느냐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부을 겁니다. 그래서 정강 정책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예.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강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제가 이제는 뭐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에 대한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또 공화당 측이 아니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할 정도면은 지금 남은 대통령 임기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네. 대통령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비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수정헌법 제25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부통령이 강요 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해임을 하고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부통령인 해리스가 강요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사퇴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이제 그게 지금 존슨이라고 하는 그 하원 의장, 그러니까 공화당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벤스라고 하는 지금 공화당의 네.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10서너 명이 이미 지금 이걸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헌법에는 보장이 돼 있어요. 보장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이죠. 2020년 트럼프 말기 때예요. 트럼프 말기에 그때 민주당 하원을 전부 다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때 트럼프 물러나라고 이때 수정헌법 25조를 통해 가지고 결의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SP인이 부통령을 하고 있었는데 부통령이 이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앙금이 지금 좀 남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우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흥분된 상태거든요. 예. 뭐 이렇게 총격 사건도 있었고 뭐 네. 컨벤션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벤세라고 하는 이 그 흑수저의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흥분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바이든이 자기가 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대통령까지 물러나라고 하면 이게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아.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 김혜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